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쓰던 녹화 프로그램이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요.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686페이지죠. 앞 시간에서 우리가 제34회 기출문제 이론풀이를 다 못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세 문제 13, 14, 15번 문제 하고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13번 문제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좀 읽어봤는데 좀 문제가 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가 주식회사 한공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0년 김한공 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랬어요. 총 급여액을 계산하라. 자, 이런 문제 제가 이론 문제 오늘 원래 이제 오늘 다 나오시면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두 분이 오늘 결석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제가 출제했습니다. 네. 자, 김한공 씨의 총 급여액입니다. 근로소득 자료예요. 기본급 총 급여액에 포함돼야죠. 상여금 포함되어야 되죠. 식대 240. 그런데 식대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 그 사원 등록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당 공제 등록 눌러서 여기 비과세 감면 설정이라는 그 탭에 가보면은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월 20만원, 지급명세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총급여에서 빠지는 겁니다. 총급여에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식대 240만원에서는 월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까지만 미제출에 해당이 되죠. 즉 비과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20만원, 120만원은 총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라번에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이건 자기 급여가 아니죠. 왜냐하면 업무에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월 3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월 20만원만 인정을 하죠. 월 20만원. 그렇기 때문에 월 20만원이면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봤습니다. 3,600만원에다가 더하기 300만원 더하기 120만원 더하기 240만원 했더니 4,260만원 나오나요? 4,260만원? 응? 4,140 나와요? 나가 240만원 되니까. 네. 아니 이제 120만 원에 20만 원 빠져야 되는 거 어디에서요? 자가나 응? 자가운전 보조 월 20만원. 20만 원을 빼게 한다 소리야. 그게 360만원에서 360만원을 받았어요. 40이 빠지고 왜요? 20만 원이 그렇지. 예, 20만원. 그렇죠. 240이 빠지고 120만원만 더 해야죠. 네. 자, 제가 걔는 그러면 390만원에다가 240만원을 더하면 그게 답이 되죠. 4,140만원이다.
4,140만 원. 예, 총급여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 공제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도 냈습니다. 네,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라. 자, 여러분 인적 공제에는 우선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기본 공제만 우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공제는 얼마일까? 기본 공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본 공제는 아내, 소득 없는 아내 한 명, 우선 본인이 있죠. 본인. 네, 본인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본인에다가 아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부친이 3월 27일 날 사망했고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부친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장남 25세 나이에 걸렸네요. 그런데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지죠.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네요. 사업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거니까 100만 원을 오버했죠. 장애인도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장남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장녀 17세, 20세 이하이죠.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녀 해가지고 모두 얼마가 될까요? 1명, 2명, 3명, 4명 4, 5, 2, 14, 1은 600만 원인가요? 네. 기본공제 600만 원. 자, 거기에다가 추가 공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친밖에 없죠. 예, 부친이 70세 이상이에요. 70세 이상. 그렇기 때문에 경로 우대 공제가 1인당 얼마죠? 100만 원이죠? 한 명이 100만 원. 따라서 인적 공제는 70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700만 원이 있군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계산하는 문제, NCS 평가 문제로 또 제가 출제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런 계산 가능하셔야 돼요.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 적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해외에서 쓰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이겁니다. 안 되는 거 말고 적용되는 게 여기 4개 중에 하나만 적용된다는 거죠. 자,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거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안 해줘요. 우리가 중복해서 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딱 3가지가 있었어요. 학원비, 교복비, 의료비. 예. 그 다음에 3번 신차 구입액 안 해줍니다. 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해줘요. 그거는 뭐 우리가 신차라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삼성자동차라든가 여기 제조업에서 직접 파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자동차를 팔 때 그거 숨길까요? 네, 전혀 숨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그 도입 취지는 자영업자의 매출을 뭐라 그럴까요? 노출시키고자 하는 게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학교 수업료를 냈다든가 이런 거, 이런 데서는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영업자. 그다음에 4번 고등학교 자녀의 교복 구입비. 네.
우리 교복 구입비, 교복을 어디서 삽니까? 예, 교복점에서 사죠? 되게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자영업자는 이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매출을 숨기려고 그러죠. 예, 숨기려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만약에 교복을 산다 그러면은 그걸 매출로 신고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복 같은 거 살 때 신용카드 사면은 아버지가 근로자다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요 카드로 결제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는데 그 중에 교복하고 이 교복이 그 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냈다 이런 거 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예 안 돼요. 보험료 내는 거, 학교 수업료 내는 거, 신차 구입한 거 이런 것들, 해외 여행에 사용한 거,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 납부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물론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회 이론 문제를 이제 다 풀어봤고요. 뭐 33회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실무 수행 평가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동 상사로 여러분 로그인 해 주시고요. 안동 상사는요, 침구류를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침구류를 제조하는 법인.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기출문제 풀 때 요거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12점짜리.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발행어음이 만기되어서 결제가 됐다. 발행어음의 만기 결제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3점짜리죠. 자, 자료 설명을 먼저 읽어야 돼요. 4월 2일 날 주식회사 선영산업의 외상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였던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당좌예금이 대변이 되고 거래처 국민은행 꼭 걸어주셔야 되고 차변은 어음이 만기가 됐으므로 채무가 면제됐죠. 채무가 이행되었죠.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2번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평가 문제가 2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은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안동 상사 로그인 되었으면 일반 전표 입력을 꺼내셔가지고요. 날짜가 거기 어음의 만기 날짜가 4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월 2일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4월 2일. 차변. 3번 차변에 지급 어음이고 거래처는 선영산업에 발행했던 거죠. 거래처는 선영산업 114번 코드로 꼭 걸어주시고 차변 금액이 어음에 있는 금액 그대로 하시면 되죠.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안 나와요? 그럴 리가요. 여기 회사가 안동 상사 맞습니까? 위에 회사. 네. 지금 기출문제 34회 문제 풀고 있어요. 네. 안동 상사로 로그인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 4번 대변은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의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당좌 98002가 코드로 입력되어야 되겠다. 대변에 3,300만.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1번을 완성한 거고요. 평가 문제 2번이 뭐냐?
여기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F3 누르는 거 아시죠? 그러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 이렇게 뜬다 이거죠. 만기는 결제죠. 예, 결제니까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여기 검색이 됩니다. 3,300만 원짜리 검색이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선택 누르셔가지고 만기에 대한 자금 관리는 이렇게 어음만 선택해 주시면 더 이상 입력할 곳이 없습니다.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적요가 바뀐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음을 찾는 거. 어음을 찾는 거 여기 어음 번호로 더블 클릭해요. 어음 번호. 어음 번호. 찾으셨어요? F3 지금 오면 여기 어음 번호. 어음 번호란을 더블 클릭해야 찾아지죠.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적격 증빙의 이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3점이다. 자,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48만 원짜리 중개 수수료네요. 안산 부동산에 보통 예금에서 48만 원 입금됐네. 출금됐네요. 안산 부동산으로.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본사 직원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임차를 간이과세자인 안산부동산에 의뢰하고 중개수수료 48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네. 그럼 꺼줄까요? 에어컨 한번 껐다가. 아까 약간 좀 더운데.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송금 명세서 작성해야 되겠군요. 자료 2는 중개수수료 계좌이체 내역이다. 이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자료 입력하고요. 두 번째 경비 등 송금 명세서까지 작성하라. 이것도 두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하러 들어갈 때 자, 이 중개수수료 48만 원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본사 직원들의 숙소를 얻느라고 부동산에다가 부탁을 해서 얻었어요. 개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게 본사 직원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의 개정 과목 중에서 800번대를 쓰면 돼요. 판매 관리비를. 그렇죠? 자,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영수증에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일반 전표에 부가세하고 관계없는 거래니까 4월 13일 일반 전표에 3번 차변에 수수하고 검색해 보세요. 800번대 거. 831 수수료 비용. 왜 800번대인지 아시죠? 본사 직원들. 자, 차변 금액에다 입력합니다. 48만 원. 엔터 치시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죠? 은행은 국민은행. 거래처국 국민은행 보통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대변 금액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야 돼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러 가야 됩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여기 결산 재무제표 안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자, 거래일자 우리 전표 입력한 날짜하고 같습니다. 4월 13일입니다. 2020-0413. 법인명이라 하는 것은 여기 그 안산부동산이 되겠죠. 안산부동산이 법인명이 되는 겁니다. 상호. 성명은요. 안산부동산 영수증 옆에 김시현이라고 있죠. 김시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 거기 영수증에 있습니다. 12460 3315가 되겠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품명에 있는 중개수수료 이렇게 써주시고 거래금액 48만원 송금일자 2020-0413이죠. 같은 날 송금했죠? 예, 0413 CD라는 건 은행 코드를 말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자 거기 우리 자료 설명에 보면은 은행 정보가 신한은행 계좌죠. 그래서 여기서 국민은행으로 하면 안 돼요. 신한은행 08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도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됩니다. 거기 자료 설명에 있는 그 계좌 이체 내역을 입력하는 거니까요. 211 하이픈 이거 입력하실 때는요. 하이픈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211 하이픈 0321 하이픈 1007 하이픈까지 다 넣어서 자 엔터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끔 보시면 은행 여기 은행 코드하고 은행 입력할 때 우리가 아까 전표 입력할 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그걸 여기다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김시현 씨 안산부동산 통장의 은행과 계좌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평가 문제 두 개를 다 완성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무형 자산의 매각.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세액이 있으니까 이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건이죠. 자료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예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하는 거. 화물차 매각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외상 매출금이다 하면 틀려요. 미수금이다. 미수금이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라. 자, 평가 문제 요 순서대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자를 먼저 입력해라. 그 다음에 양도일자까지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예, 양도일자까지 회계 처리해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까다로운 문제예요. 네, 자, 잘 해뒀다가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네,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번 양도일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에다 입력해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이 첫 번째 메뉴, 고정자산 등록에 엔터 모두 쳐보세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하나 있겠죠. 화물차. 공장가라는 건 여기 밑에 경비 구분이 500번대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공장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양도일자를 어디다 입력하느냐면 전체 양도일자라고 해서 3번 여기 밑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2020 5월 31일에 양도했죠? 0531. 자,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5월 달까지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를 회계 처리하라. 자, 고정자산 등록대장 닫지 마세요. 예, 이거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2697916이라는 이 숫자를 일단 복사를 회사 계산 상각비 2697916을 이렇게 좀 복사를 좀 해놓으세요. 2697916을 복사를 해놓으시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평가 문제 1번 한 거예요. 양도일자 입력해가지고 5월 달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할 차례예요.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해라. 네, 화물차에 대한 감가상각 일반 전표에다 하라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5월 31일자 5월 3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감가상각비 여기서 주의할 게 감가상각비에서 500번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게 또 주의할 점입니다. 왜냐? 이 화물차는 말이죠.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500번대 제조원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조원가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518 확인. 자, 거래처 적요 생략하시고 차변에다가 아까 여러분 복사했던 숫자 아시죠? 269만 7,916원. 아까 고정자산에 여기서 저는 이렇게 회사 계산 상각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이렇게 복사 떠났어요.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 붙여넣기 해버리면 됩니다. 자, 엔터 치고 대변이 뭐냐? 이것도 대변 중요하죠. 차량 운반구의 다음 코드인 그 뭡니까? 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차량 운반구를 먼저 찾아요. 차량 운반구 208이죠. 아, 그러면 이걸 208을 이제 알고 닫아요. 닫고 여기다가 코드를 209를 써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찾는 게 쉬운 겁니다. 직접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찾으려면은 여러분이 208번이 차량 운반구다라는 것을 안다면 209를 알아서 찾겠지만 모르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유형자산을 먼저 찾고 아 그게 몇 번이지? 아 208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번호 209를 써라. 만약에 비품이면 어떻게 해요? 비품을 먼저 찾고 예, 비품이 만약에 212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감루는 213번을 입력해라. 아시겠죠? 자, 이제 대변에다 똑같은 금액 입력하면 되죠? 2697916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2번이 끝났어요. 일반 전표의 회계 처리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3번.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에 대한 매입매출 전표 입력과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또 가겠습니다. 아니. 매입매출 전표로 가야 되죠. 매입매출 전표. 전표 입력에 매입매출 전표. 날짜는 5월 31일. 유형이 뭐예요? 과세 매출이죠. 11번. 빨강색이니까 매출이고 세금이 있으니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11번이에요. 자, 품명에는 그대로 쓰세요. 화물차. 화물차 쓰셨죠? 자, 수량과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이 2,700만 원입니다. 27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어요? 수정. 네, 수정을 거래처로 검색합니다. 수정 중. 전자세금은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랬죠? 아까 예, 평가 문제에서 1번 전자입력.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을 해라 이거예요.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요. 무조건 혼합 분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해놓으시고. 자, 우리 회사는 화물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죠. 침구류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매출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뭘로 고쳐요? 차량 운반부로 고쳐라. 차량 운반부로 208번이었죠. 차량 운반부. 그리고 대변 금액을 뭘로 입력하느냐? 고정자산 등록에 기초가액이 있죠. 5천만 원. 5천만 원에 산 거 그걸 입력하는 거예요. 기초가액, 취득금액. 차량 운반부 취득금액을 넣어주고. 네. 복잡한 분계니까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 꼭 한 문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줄 바꾸시고 3번 차변. 차변에 왜 넣느냐? 감가상각 누계액도 상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9. 예, 감누는 어디서 봐요? 고정자산 등록에 보면 여기 전기말 누계액에다가 이번에 한 것까지 이 두 개를 합치면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2,500에다가 이건 좀 적어놔야 되겠네요. 2,500에다가 여기 200을 더하니까 27 하고 697916 697916 이렇게 메모를 해야 돼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가 이번에 처분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 지금 처분시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것이니까요. 27697,916이 됩니다. 27697,916. 그러면 메모하셨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여기 차변에다가 그 금액을 입력해야죠. 27697,916 그리고 엔터 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차량의 취득금액 대변에 적었고 감누를 차변에 적어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도 제로가 됐고 차량 운반부도 제로가 됩니다. 처분했으니까. 자, 이제 차변에 한 번 더 차변에 얼마에 팔았냐면은 세금 포함해서 요만큼에 팔았어요. 근데 이걸 외상이었죠? 이걸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금액은 미수금이다. 차변에 미수금 120번 금액이 얼마다? 세금까지 받아야 되니까 29700 플러스. 자, 그러면 밑에 차액이 지금 469만 7,916원만큼 차액이 납니다 하고 여기 보이죠? 네. 이게 뭐예요? 차변이 부족하면 처분 손실이요. 대변이 부족하면 처분 이익인 거죠. 지금 숫자를 보니까 대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 이익은 대변에 가는 거죠. 4번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914번 코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십니다. 4, 6, 9, 7, 916 그리고 마지막에는 탭키를 눌러서 차분하게 거래처나 또는 차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점수는 3점밖에 좀 짠 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자,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퇴직급여가 2,600 얼마가 되고
소득세 차인 지급액이 보이고요. 차인 지급액은 2,500 이렇게 되는데 2천만 원은 어디 가고 보통예금에서는 500 뒤에 2천만 원 뺀 것만 이체됐어요. 자, 내용을 보셔야죠. 여기 있는 내용을. 자료 설명.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것이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2천만 원을 줬나 봐요. 자, 2번. 김수현의 퇴직금 중 2천만 원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회사가 지급했습니다. 자료 1번은 구매팀 직원 김수현의 퇴직금 지급 관련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다. 자료 2는 회사가 부담할 퇴직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부가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신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우선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 6월 30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직급여 2,600만 원 이상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전부 상계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비용 처리해야죠. 모자라는 건 비용 처리. 자, 그러면 6월 30일 현재 합계 잔액시산표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 잔액시산표 여기도 있고 메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퇴직을 6월 30일 날 했죠? 조회해 보세요. 없어요? 아니,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보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는 2천만 원 지급했다라고 나오니까 그건 볼 것이 없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봐야 됩니다. 부채에서 비유동 부채. 없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없으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모자라는 것만 비용 처리.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퇴직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6월 30일 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먼저 차변부터 넣을까요? 차변이 전부 비용, 퇴직급여. 자, 그런데 퇴직급여도 500번대냐 800번대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퇴직한 사람의 소속이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구매팀이면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806번을 써야 돼요. 생산팀이면 500번대. 구매팀이니까 806번. 자, 거래처 적용 지나가시고요. 여기 퇴직금 총액이 얼마예요? 26177,010. 26177,010. 네? 117. 네. 117. 네. 숫자 매우 중요합니다. 26117. 자, 대변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자, 먼저 2천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에서 운용으로 검색해 버렸어요. 운용하고 검색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거래처는 삼성생명이죠. 이거 은행 계좌처럼 보험회사 꼭 넣어야 됩니다. 삼성생명 2천만 원. 또 대변이죠. 이번에는 회사가 부담한 거 10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기업은행 보통예금이죠. 기업 은행 보통 98200이에요. 차입이 아니죠. 여기서 얼마? 5497.
000. 자, 62만 010은 뭘까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오죠. 네,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그건 뭐예요? 예수금이죠. 대변의 예수금. 예수금 254번. 이것이 62만 620,010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거 원천징수해야 되니까 예수금이죠. 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스토리로 여러분, 이런 프로세스로 처리하셔야 돼요. 네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랑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랑 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말 그대로 자산이고요. 어떤 자산이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불입해놓은 저축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삼성생명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가지고 퇴직연금을 불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 개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가령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불입이 돼 있는데 우리 회사에 결산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계산해 봤더니 퇴직급여가 4천만 원이 나와요. 4천만 원. 그러면 운용자산에 2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2천만 원은 뭐예요? 우리 회사의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부족한 부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을 모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둔죠. 결산 때. 그래서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차변에 기록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작년에 만약에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한 금액이 있다면 또 비용 처리를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하나도 없으니까 비용으로 차변에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결산분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설정할 때 하는 분계가.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우리가 연금을 대비해서 퇴직금을 대비해서 은행에 저축한 것이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서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할 때 그 부채를 상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가를 보라고 한 거예요. 퇴직금 지급하면 그 부채만큼은 빠져야 되니까. 지급한 그만큼은. 그러면 충당 부채가 있으면 예.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랑 퇴직금이랑 어떻게 해요? 퇴직급여에서 여기 지금 퇴직급여를 우리는 2611만 7,010으로 다 비용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용이거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었다면 비용이 발생 안 하죠. 그 있는 것만큼은. 부채를 감소시킨다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만약에 6월 30일자로 뭐 3천만 원 있었다라고 하면 2611만 7,010보다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채 감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비용 발생 안 시키고. 차변에. 부채 감소는 차변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까 합산을 조회했을 때 있었다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적어서 그 퇴직금 지급한 것만큼을 부채 감소로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없어요.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으니까 비용 처리한다. 네, 이해를 앞으로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요거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같이 풀어보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